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구르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구르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거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 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다가 그릭 요거트가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그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가 진짜 고민이에요. 당뇨는 왜 오는 걸까요? 뭐 사실 당뇨 왜 오냐, 그럼 단 거 먹어서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거를 먹어서 당뇨 옵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뇨,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당뇨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본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본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본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뭐가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검진했는데 당뇨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드디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럼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다음 해드릴게요. 아, 네.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많은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아, 요즘 제가 구독자분들이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아,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죠? 그 조회수 높게 나온 거 30만 뷰 가면 이벤트 한번 할까? 추첨해서 책 드리기? 그런 거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신작 영상에서 조회수 30만 되면 책 몇 명한테 드릴 건가요? 5분? 5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댓글 좋아요, 5분에게 좋아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요즘 네. 단호박 철이잖아요. 아, 맞아요. 맛있잖아요. 단호박 너무 맛있죠. 쪄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은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단호박이 겉에는 짙은 초록색인데 딱 가르면 아주 선명한 주황색 그런 컬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디에선가 강조드렸던 게 채소의 색깔이 뚜렷할수록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박이 대표적인 채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호박 색깔의 노랗고 주황색이고 그런 채소들은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나 어렸을 때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단호박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 베타카로틴을 내가 적정한 방법으로 잘 섭취해서 내 몸이 잘 대사하고 나면 활성형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초 영양소가 됩니다. 주황 계열의 색깔이 네. 나는 음식들은 전부 다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네. 베타카로틴 자체는 짙은 주황색 혹은 뭐 짙은 노란색 같은 컬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단호박이 침침한 눈에 좋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름 그대로 달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호박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설탕을 퍼먹었을 때 단 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캔디를 먹거나 아니면 설탕을 먹거나 하는 건 당을 먹는 건데 단호박에 있는 당은 우선 천연당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단호박에 있는 그 당만 추출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단호박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 아주 가득 차 있는 섬유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이런 걸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단호박 자체가 당뇨 환자에게 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는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박죽은 설탕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단호박을 잘 쪄서 그걸 잘 갈아서 무언가와 넣고 섞어가지고 한 뭉근하게 또 끓여내고 이런 요리인데 좀 더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올리고당 좀 넣으시기도 하고 설탕을 좀 곁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당 추가 없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단호박 자체를 찌거나 혹은 단호박 자체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구워 드시는 게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라고 해도 당을 더 천천히 올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그 심장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재료라도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수 있죠. 고구마보다 당지수가 높잖아요. 고구마보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당부하라고 하는 개념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고구마 작은 거 한 개를 먹는 거랑 큰 단호박 한 개를 먹는 건 고구마 한 개, 단호박 한 개이긴 하지만 중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느 만큼 먹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한테 단호박을 권할 때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 양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볍게 설명드릴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게 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우리가 GI 지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 GI 지수만 가지고 모든 재료에 당에 미치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박은 그러면은 식사할 때 뭐 어떻게 같이 먹으면 당 부하가 좀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단호박을 정말 내가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호박만 열심히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재료를 어떤 다른 거랑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단호박을 드실 때 신선한 잎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달걀 같은 단백질 근원 식품을 곁들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 뭐 각종 양상추 이용한 거, 양파도 같이 좀 곁들이고 방울토마토도 썰어 넣고 한 그런 류의 그린 컬러가 나는 샐러드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싱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천연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시는 음료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집에서 사과랑 찐 단호박이랑 잘 익은 바나나랑 그런 거를 넣고 믹서기에 잘 갈아요. 아무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고요. 그래도 달거든요.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지 않았는데 왜 달죠? 자연적인 천연의 단맛, 그 천연
천연당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건데요. 공장에서 나온 각종 음료들은 감미를 하죠. 인공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천연당이라고 해도요. 인공당과 마찬가지로 과량을 먹게 되면 내 몸 안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그게 내 간에 축적이 되면서 나를 살찌게 하거나 혹은 대사적으로 나를 불균형으로 이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공당이 농축되어 있는 것만큼의 그 양을 천연당으로 먹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자연에 있는 재료에서 포함되어 있는 천연당은 그 천연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단맛을 즐겁게 즐기면서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말고 다른 좋은 영양소들, 섬유소, 자연에서부터 온 수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인공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당뇨 환자가 단호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호박만 드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잘 쪄서 적당량 드시거나 혹은 얇게 슬라이스해서 뭐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고 팬에다가 구워서 노릇하게 드시거나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거를 많이 넣은 단호박 라떼? 그런 거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 자연 재료 자체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호박을 충분히 건강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간식이 되죠. 이런 여름철에 네네. 단호박을 먹으려면 하루에 단호박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재료라도 대놓고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재료라고 해서 정말 삼시세끼 그 재료를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드시고 다른 끼니에는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에 해당하는 단호박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백질 재료 곁들여서 드시고 또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류, 신선한 과일들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기하고 단호박을 같이 잘 볶아서 드시는 요리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단호박 자체가 조리하기 전에는 꽤 단단한 과육이거든요. 얇게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고기랑 같이 볶아내면 고기의 단맛도 좀 살짝 배이면서 단호박의 단맛도 좀 극대화가 되기도 하고요.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죠. 요리 비결이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요리의 비결은 또 제가 이런 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책인가요? 최고의 당뇨 밥상. 최고의 당뇨 밥상은 나온 지가 벌써 꽤 몇 년 된 책이에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예전에 준비할 때 나왔던 요리를 보니까 오리 단호박 볶음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오리 고기 자체가 또 불포지방산이 많아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근본인데 단호박 얇게 슬라이스하고 양파랑 홍고추 같은 것도 같이 슬라이스해서 식용유 조금 두르고 볶아낸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산도 먹을 수 있고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섬유소, 천연당의 달큰한 맛 같이 잘 즐기실 수 있는 메인 요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맞습니다. 이 이거 찾는 당뇨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최고의 당뇨 밥상은 아주 저에게는 이 첫째 같은 책이죠.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라고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최고의 당뇨 밥상 혹은 당뇨 식단, 당뇨 밥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호박은 사실 저온 저장이 가능한 채소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좋아하시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제철에 먹는 단호박은 기분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첨가물 내가 추가적으로 넣지 않고 굽거나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적당한 양만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왜 좋다 그랬죠? 단호박이? 베타카로틴. 맞아요.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뚜렷한 주황색,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즐기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설탕 추가만 안 하신다면 잘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함은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 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네.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